경제 변호사 이현정입니다. 오늘 2025 세이프티 코리아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사이트 코리아 윤김주 대표님과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안전한 대한민국과 삭생 경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여 주신 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 현장은 지금 안전이라는 화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도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7분의 노동자께서 돌아가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4년 전 저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1부장 검사로 근무했었는데요. 울산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늘 관내에 중대재해에 관심을 기울였고, 제가 근무했을 때에는 다행히 울산에 위와 같은 중한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요. 계속되는 인지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통하여 안전 한국을 위한 전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해서 21년 남짓 경양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요. 특히 제주지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오래 근무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분들을 참 좋아하고요. 재작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한 후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파트너 변호사이자 경영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범죄를 조사하였고, 특히 검사는 변사체 지휘를 해야 해서 많은 죽음을 접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었는데요. 또 분쟁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인권, 직장 내 괴롭힘, 인권 경영 등에 관심이 있어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포럼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저희 법인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의, 판결 통계 및 주요 판결내, 그리고 판결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 흐름, 결론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법인은 26년 전 법을 통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신 12분의 변호사께서 설립하셨고요. 현재는 각계의 전문가 자격을 가지신 120명의 변호사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은 법률 서비스 외에 제가 감사로 있는 희망과 동행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매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등 복지사업과 소외계층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압사 사고 등을 비롯해서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도 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과 같은 여러 시민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경영 구조가 다층화된 대규모 기업에 있어서 중대재해 책임을 상위 경영진에게 묻는 것은 어렵다는 비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어겨서 하청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재판에서의 선고형은 사업주에게 대하여 평균 7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벌금이 선고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중대재해 발생 시 궁극적인 책임과 이익이 귀속되는 원청의 경영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후진적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해보고자 징역형의 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대폭 높여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년 뒤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였고, 또한 종사자의 개념도 확대하여서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그 수급인과 근로자,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면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여러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 등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법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검찰에서는 121건을 기소했다고 강의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번 달인 12월 6일까지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143건이 기소되었고요.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3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되는데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기소 유예를 한 건은 검찰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혐의가 인정되면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현재까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6건 있었고요. 모두 항소하거나 상고를 해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확정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 통계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율은 약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판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대재해에 관련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고 가시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업체로는 중소기업 건설사가 가장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에 2번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기업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기사가 많이 있고요. 또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기업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뉴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분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와 관련한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앞으로 대출 심사 등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 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공시하도록 하고요. 그 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형사 판결이 있게 되면은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ESG 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보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과 병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